안녕하세요. 한겨레 정남구입니다.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것을 온갖 걸 다 다루는 언론인이니까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 우리 경제가 경기 순환에 따른 거시경제 관리와 별개로 상당히 큰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성장 한계, 최근 한 10년간의 상장사 실적을 보면 반도체 착시 때문에 감춰진 부분이 많습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반도체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기업이익이 그냥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지 못하고 이미 성숙 기업을 넘어선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고령화. 사실 소득 격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많은 부분은 노인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일본의 계층에 얼마나 노인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수치도 달라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더 크게 키우고 있는 저출생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가격 상승,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 국면에서 폭등했던 집값 그리고 그와 연동된 가계부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정부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경제 정책이 과연 뭘 지향하고 있는지는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특징은 확실하게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감세인데요. 일관되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이 이 정부는 표와 연결돼서 경제 정책, 관련 정책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감세도 대표적입니다. 지지 세력 결집용이고 보훈용이겠지만요.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 관련 세금들 대거 깎아주는 것은 뭐 다 아는 바죠. 아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계산을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 조세 부담률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가. 뭐 그 계산이 거칠긴 합니다. 우리가 2020년에 20.0이었고 2021년에 22.1 그리고 2022년에 23.9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이요. 올해는 정부가 지금 예측시 내놓은 명목 성장률하고 세수 재축의 한 거, 그리고 지방세가 상반기에 덜 거친 것 정도를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제 계산으로는 20.4에서 20.5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내년 조세 부담률은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내놓은 추계가 있습니다. 20.9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9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올해보다 내년에 5조 원 더 걷는 걸 전제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게 생각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내놓는 건 21%대 후반 정도인데요. 작년에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확히 1.3%포인트 정도 작습니다. 낮습니다. 이건 연간 한 30조 정도 세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이거든요. 이 부분은 세수축의 오류 때문에 생긴 것도 있겠지만 감세의 영향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그 감수에다 세수축의 오류를 범한 것, 그것을 뭐 고치지 않고 그냥 가자 하고 이제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감세를 하고 난 뒤에 재정 운용에서 매우 중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 증가율을 2.8로 낮추는 것이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4% 이내로 3.9로 잡혀 있죠. 3.4% 이내로는 죽어도 맞춰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그 전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은 내년 예산 정부 지출 증가율이 4%는 안 넘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여당과 얘기할 때. 근데 결국은 2.8로 됐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9로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심의 과정에서 삭감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살을 넘기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산 짠 것 중에 가장 논란이 분분한 것이 R&D 예산을 급격히 삭감한 것인데요. 16.6% 삭감한 건데요. 저희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저희가 놀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하고 큰일도 이런 큰일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단순히 뭐 대학원생들 줄 돈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R&D를 박살을 내고 있고 박살 나버릴 것이다고들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투입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출렁거리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뭐 어쨌든 어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크게 바꿀 것 같지 않고요. 정부가 감세와 재정 건설성 집착 위에 또 하나의 정책 목표 방향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건 역시 물가 관리와 더불어 금리 관리로 보입니다. 그동안 연구에서 나온 걸 보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뭐 경제 상황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지표와 물가가 오를 때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가는 뭐 관리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한전 적자는 뭐 스텔스 추경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유류세 인하분이 한 6조 원 이상 추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부분이 사실 상당히 착종이 있고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부채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는 것과 별개로 애초에 출발 때부터 집을 사서 돈 버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걸 목표로 표방을 했고 그 길을 실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던 것 같고 올해 40조 원 정도의 특례보금자리론을 투입했는데요. 그러면서 통화정책 한국은행 일찌감치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그 뒤에 물가가 오르고 어쩌고 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나오니까 이제 또 가계부채 늘고 그러는데도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리를 자꾸 낮추고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이것이 가지고 올 후유증을 훨씬 더 우려하게 되는데요. 올해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 투입하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이 집을 많이 샀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실거래 가격들이 그렇게 오른 것들이 과연 그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유도해서 집을 사게 했는데 그게 계속 지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 부분은 그것이 자산 거품이 무너졌을 때의 금융 시스템 위기만큼이나 걱정스러운 것이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만 지금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보면 30대, 40대 가구는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쓰는 비율이 30%를 한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겁니다만 그때 보면 더 늘어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내수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정부 재정은 감세 덫에 걸려서 세수가 적고 또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다면서 지출은 억제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커버하기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정책들이 계속 스스로 발을 묶고 발을 얽히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해도 뭐가 변하거나 바뀔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나면 총선이 지난 뒤에나 어떻게 정비를 해보자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좀 봐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 말하기보단 도무지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